언니, 그 남자 번호 그대로더라. 이번에도 못 갚으면 애 사진 다시 보낸다. 유치원까지 간 거 잊지 마. 쪽지를 읽는 내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지훈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까지 위협하겠다는 건가? 며느리 대신 손주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던 한 시어머니. 그날 원장이 전해준 작은 쪽지 하나가 그분의 인생과 가족, 그리고 손주의 안전까지 뒤흔들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김정숙입니다. 올해 72이지요. 손주 하원 도우미로는 아직 현역입니다. 며느리와 아들 둘 다 맞벌이라 평일 오후엔 제가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오는 일이 잦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4시 조금 넘어 유치원에 갔습니다.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원장 선생님이 오시더니 어머니, 이거 며느님께 좀 전해주세요 하시며 쪽지를 건네시더군요. 전 그냥 유치원 관련된 알림인 줄 알고 가방에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그날따라 손주가 너무 말이 없고 눈치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집에 와서 저녁 준비를 하다 말고 그 쪽지가 계속 마음에 걸려 꺼내봤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 문장 읽다 보니 식은땀이 났습니다. 언니, 애 사진 다시 보낸다. 그 남자 번호 아직 안 바뀌었더라. 이번엔 유치원까지 갔다며?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군요.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일이 아니구나. 손주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를 내 품에 끌어안고 아무 말 없이 방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한숨 못 자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도대체 무슨 상황에 휘말린 건지, 왜 이런 걸 숨긴 채 손주를 아무렇지 않게 유치원에 보낸 건지.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지켜야겠다.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해왔는지 그 진실을 끝까지 알아내기로 말입니다. 저희 손주 지훈이는 6살입니다. 조용하고 눈치 빠른 아이예요. 밥을 먹을 땐 꼭 저를 한번 보고 웃고 잠들기 전엔 책을 꼭 2권 읽어야만 하는 습관이 있죠. 지금도 그날 저녁 제가 건넨 책을 뚫어져라 보던 그 아이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며느리 서연주는 서울이 고향입니다. 처음 인사 왔을 때는 인상도 밝고 말도 곱게 했어요. 어머님, 이거 제가 만든 반찬인데요. 혹시 입맛에 안 맞으시면 말씀 주세요. 그때만 해도 요즘 아가씨들도 다 그런 건 아니구나 싶어 좋게 봤죠. 하지만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본색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요즘은 김치에 젓갈 안 넣어요. 어머님 세대 방식이긴 한데 좀 부담돼요. 지훈이 간식은 설탕 빼고요.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건 감사한데 이건 좀 주말이요? 저희도 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지훈이 맡겨도 괜찮죠? 말은 공손했지만 속은 안 고운 말투. 가만 듣고 있으면 내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더 답답했어요. 현주도 많이 예민해서 그래. 그냥 좀 이해해줘. 엄마,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 지훈이만 잘 크면 되는 거잖아.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 애만 잘 크면 됐다. 그 생각으로 다 버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이상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손주 방 책상 밑에서 종이봉투 하나를 발견했는데 안에는 백화점 명품 영수증이 2장이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도 늦게 들어와서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저도 스트레스 좀 풀려고요. 지훈이 요즘 유치원 적응하느라 예민해서 엄마가 편해야 아이도 편하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참 얄궂었습니다. 아이가 힘들면 아이를 돌보는 게 먼저지. 왜 본인이 명품을 사는 걸 변명처럼 얘기할까요? 며칠 후 지훈이가 밤중에 깼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면서 할머니, 나 유치원 가기 싫어. 무서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현주야, 지훈이가 밤에 깨서 유치원 가기 싫대.
혹시 거기서 무슨 일 있었니? 그러자 그녀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어머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지훈이는 감수성이 좀 풍부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에서 이상한 위화감이 확 올라왔습니다. 정말 지훈이 문제일까요? 왜 자꾸 제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시간이 들쑥날쑥했고 차에서 내릴 땐 주위를 살피는 일이 잦았습니다. 며칠 뒤 일부러 거실 불을 끄고 안방 커튼을 살짝 젖힌 채 창밖을 바라봤죠. 주차장에 며느리가 차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을 통해 들리는 소리는 이랬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나 진짜 못 버텨. 이번엔 유치원까지 왔잖아. 애한테는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 내일까지 줄게. 진짜야.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유치원까지 왔다고? 애한테 손을 대지 말라고? 도대체 누구랑 어떤 얘기를 하는 걸까? 며느리는 통화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아, 그냥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그 웃음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단서일 뿐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며칠 뒤 며느리가 일이 늦어져 제가 대신 지훈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습니다. 그날 원장 선생님이 저를 붙잡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님, 이거 며느님께 꼭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본인도 알 거예요. 작은 봉투를 받았고 무심코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늦은 밤 식탁에 앉아 그 쪽지를 펼쳤습니다. 또 미룰 생각이면 애 사진부터 다시 보내줄게. 유치원까지 간 거. 넌 잊으면 안 돼. 그 남자 번호 그대로더라. 이번엔 진짜다. 그 문장들 앞에서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느껴왔던 모든 찜찜함이 확신이 되어 제 눈앞에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손주를 안방으로 데려와 조용히 껴안았습니다. 작은 가슴이 고르게 올라갔다 내려갔고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다 끝까지 지키겠다. 그리고 며느리가 어떤 일을 벌여왔는지 단 한 줄의 진실도 남김없이 끝까지 밝혀낼 겁니다. 그 쪽지를 읽고 난 후 저는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건 분명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며느리는 지금 무언가에 쫓기고 있고 그 끝은 우리 손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훈이를 안고 잤습니다.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제 품에서 코를 고는 걸 보며 속으로 되뇌었지요. 당분간 유치원엔 안 보낸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며느리는 거실에서 아이가 있는 걸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지훈이 유치원 안 보냈어요? 응. 요즘 감기도 돌고 얘가 너무 예민하더라. 내가 좀 더 데리고 있으려 해. 그 말에 며느리는 살짝 놀라는 표정이더니 곧장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잘 됐네요. 저도 좀 쉬고 싶었거든요. 그 태도가 뭔가 더 찜찜했습니다. 아이에 대해 걱정이 아니라 안도하는 눈빛. 그게 정말 이상했습니다. 전 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아는 지인을 통해 사설 탐정 사무소를 소개받았고 상담부터 시작했죠. 며느리를 조사하고 싶습니다. 행적, 통화, 누구를 만나는지 가능한 건 다요. 특정 대상이 있으신가요? 며칠 전 어떤 남자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이번엔 유치원까지 왔잖아. 애한텐 손대지 말아줘, 이런 식으로요. 쪽지도 받았습니다. 위협 협박처럼 보였어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위치 추적과 차량 이동, 대면자 확인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혹시 쪽지, 사진 있으신가요? 쪽지는 제가 사진으로 찍어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 문장들 다시 떠올리기도 싫었지만 지금은 감정을 접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첫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낮에 마트에 들른 뒤 근처 상가 뒤편 골목에서 검은색 SUV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는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 있었고 그들은 30분 가까이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며느리는 아이가 자는 밤늦은 시간에 몰래 외출했습니다. 탐정의 영상에는 모텔 입구 근처에서 전화를 받는 모습과 휴대폰을 손에 꼭 쥔 채 건물 안으로 사라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차가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분명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훈이의 안전과 연결된 위험, 그 중심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일부러 며느리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주야,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인다. 무슨 일 있는 거니? 그녀는 순간 눈을 피하더니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일 때문이에요.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지훈이 유치원. 내가 계속 데리고 있으려 해. 애가 요즘 자꾸 악몽을 꾸더라.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지훈이도 엄마보다 할머니랑 더 안정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니, 엄마로서 그런 반응이 나온다고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남자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이에게 접근 시도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모든 퍼즐이 맞춰져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쪽지, 수상한 통화, 남자 은폐된 움직임.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내 손주. 지금은 말없이 참지만 이대로 두진 않을 겁니다. 아이에게 손을 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나도 몰라요. 정말 몰라요.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아침엔 인사하고 저녁엔 아이에게 뽀뽀하며 방으로 들어가곤 했지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게 된 겁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고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손주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기로 마음먹은 건 그 애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지훈아, 오늘은 할머니랑 시장 다녀올까? 응? 근데 엄마는 어디 가요? 엄마는 회사 갔다가 친구 만나러 간대. 어제도 친구 만났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며느리는 맞벌이라 분명 집 밖 일도 있었겠지만 요즘은 이상하리만큼 퇴근 후 외출이 잦았고 핸드백은 늘 무거웠으며 휴대폰은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제가 지훈이랑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며느리의 직장 근처로 갔는데요.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1시간 가까이 일찍 멀리서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함께 골목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켜봤지요. 남자는 검은색 차에 며느리를 태우고 사라졌고 그 뒤로 저는 다시 사설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며느리가 누굴 만났는지 더 자세히 파악해 주세요. 시간대별로 누구와 있는지 가능하면 사진도 부탁드립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두려운 듯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훈이가 요즘 어머니랑만 있으려고 해요. 제가 가면 방으로 도망가고. 그 말에 저는 담담히 말했죠. 애는 거짓말 못해. 네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 아는 거야. 그 작은 마음으로.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며느리 방문에서 웅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통화 중이었죠. 언니, 그 남자 번호 아직 안 바뀌었더라. 이번에도 돈 못 갚으면 애 사진 다시 보낸대. 손목 걸고 약속했잖아. 이번엔 진짜야. 그 순간 머리끝까지 서늘함이 치밀었습니다. 쪽지에 적힌 문장과 너무도 똑같았기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지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고 거실에 우리 둘만 남았을 때 저는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래? 무슨 일이세요? 그 남자, 그 사람 누구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크게 뜬 채 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너 그 남자랑 무슨 일 있었는지 다 알아. 쪽지, 통화, 탐정이 찍은 사진. 이젠 그만 숨겨. 더는 모른 척 못해. 그제야 며느리는 손을 떨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같이 밥 먹고 얘기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해서 순간 너무 힘들었거든요. 카드값도 밀리고 회사에서도 실수 많고 근데 그게 사채였어요. 지훈이까지 들먹이게 된 거 그 남자가 시작한 거야? 네, 제가 끊자고 하니까 애한테까지 접근하겠다고 쪽지 보낸 것도 그쪽이에요. 며느리는 울며 애원했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네가 지킬 자격 없어. 그리고 지금부터 널 더 이상 믿지 않아. 그녀는 끝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훈이를 데리고 친정 쪽 별채로 옮겼습니다. 며느리에겐 단호하게 말했지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정리부터 해.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야. 그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낮고 묵직한 남자 목소리. 김정숙 씨, 며느리 일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당신 손주 잘 지켜야 할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또 무너졌습니다. 이번엔 정말 우리 가족 전체가 위험에 빠진 걸지도 모릅니다. 며느리와 날 선대화를 나눈 이후 지금 집에선 지훈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아무 말 않고 아들에게만 며칠간 지훈이랑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며느리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또 미룰 생각이면 애 사진부터 다시 보내줄게. 유치원까지 간 거 넌 잊으면 안 돼. 이번엔 진짜다. 별채로 옮긴 뒤로 지훈이는 안정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새벽에 깨서 울던 버릇도 없어졌어요. 침대맡에 인형을 꼭 끌어안고 말하더군요. 할머니, 여기선 꿈에 나쁜 아저씨 안 나와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감히 다 묻지 못했죠. 며느리는 며칠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의 여벌 옷과 책 몇 권을 가지러 겸사겸사 집에 잠시 들렀습니다. 마침 그날은 아들 생일이기도 했고 지훈이가 직접 그려준 그림도 전달해주고 싶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역국과 반찬 몇 가지가 차려져 있었지만 그녀는 수저 대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말없이 식탁 위에 촛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이 짐 가지러 오신 거죠? 응. 옷이랑 책 좀 챙기러 왔어. 지훈이가 그림 그린 게 있어서 그것도 주려고. 며느리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지훈이 아빠 생일이라 뭐라도 해두고 싶었어요. 어머니랑 지훈이랑 같이 식사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투엔 예전의 밝음도 어색한 예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희망도 원망도 사라진 그냥 지쳐있는 눈빛이더군요. 지훈이 지금 자고 있어. 밥은 집에 가서 먹을게. 그럴 줄 알았어요. 이상하죠.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하는 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감정 없는 듯한 말투가 무기력한 포기가 느껴졌거든요. 잠시 후 지훈이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있다. 하며 가까이 가다가 저를 붙잡고 다시 제 무릎에 앉아버렸습니다. 엄마 안아줄까? 됐어. 괜찮아. 오늘 아빠 생일인데 편지 써줄래? 싫어. 안 써. 할머니랑 있을래. 며느리는 말없이 입을 다물었고 지훈이는 내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자. 여기 오기 싫어. 그 말에 며느리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는 지훈이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죠. 잠깐만 기다려봐. 할머니가 엄마랑 얘기 좀 하고 갈게. 아이를 방에 들여보내고 저는 며느리 앞에 앉았습니다. 요즘은 좀 조용하니? 쪽지도 안 오고 전화도 없어요. 잠깐 사라진 걸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까? 잘 모르겠어요. 이젠 무서운 것도 슬픈 것도 감각이 없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맑지도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지훈이 데려갈게. 옷이랑 약만 챙겨줘.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준비해줬고, 우리는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별채에 도착하자마자 우편함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 회색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주소도 이름도 없는 봉투. 안에는 종이 한 장,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 지금 거기서도 지켜보고 있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문을 잠그고 창문을 확인하며 누가 언제 어떻게 이걸 여기에 넣었는지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녀의 조용함은 누군가의 정적 위에서 억지로 만든 평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며칠간 조용히 지냈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저와 별채에 있었고 그 아이는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지훈이의 빈자리를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지친 얼굴로 퇴근에 씻고 잠드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말이 없었고 식탁 위의 밥은 늘 말라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아내가 말이 없어요. 잘 지내는 건지 저도 모르겠네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조용히 있는 걸까? 아니면 다시 숨기고 있는 걸까? 며칠 후 사설탐정 사무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하신 대상 계속 감시 중입니다. 최근엔 자택 외 출입은 적고 외부 통화가 대부분입니다. 통화 녹취 중 일부 전송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녹취 파일을 열었습니다. 번호 안 바꿨더라. 유치원까지 간 거 잊었어? 이번에도 돈 못 갚으면 애 얼굴부터 퍼진다. 손목 걸고 약속했잖아. 이번엔 끝이야.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녀석들은 아직 완전히 물러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지훈이 곁에 누운 채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희미한 인기척에 눈을 떴고 바로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회색 봉투 하나, 이름도 주소도 없는 그것엔 또 다른 협박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어. 다시 시작해볼까?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작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훈이 유치원 다시 보내볼까 해. 애도 친구들이 그립다고 하더라고. 물론 거짓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훈이를 한 발짝도 혼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녁에 지훈이 데리고 잠깐만 들르실 수 있을까요? 지훈이 이불도 빨아뒀고 책이랑 장난감도 좀 챙겨놨어요. 조심스럽게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떨려 있었기에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본가 현관문을 열자 집안에 은은한 향초 냄새가 났습니다. 오랜만에 들른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엔 조촐한 간식이 차려져 있었고 며느리는 부엌 쪽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지훈이 방에 새 그림 붙였어요.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지훈이는 뭔가 어색한 듯 제 옆으로 붙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면 저랑 잠깐만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좋아. 단 짧게. 지훈아,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하고 올게. 방에 가서 내 책 보고 있어 줄래? 지훈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식탁 쪽으로 걸어와 제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그때 만났던 사람이 보냈던 손편지예요. 그 사람은 단순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처음엔 제가 그저 감정적으로 기대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감정? 지훈 아빠는 너무 무심했고 전 혼자서 애 보고 일하고 버거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제 약함을 파고들었어요. 며느리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담담한 말투 속에 무너진 자존심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사채업자랑 엮여 있었고 그걸 안 뒤엔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지훈이 사진을 보낸 것도 그 사람들이었어요. 넌 왜 그걸 이제야 말하니?
말해봤자 어머니도 절 안 믿으셨을 거잖아요. 그 말에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그녀를 벽처럼 대했는지 새삼 부끄럽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할 생각이니? 증거를 모았어요. 녹음도 있고 계좌 내역도.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서에 제출할 거예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그녀를 위한 것인지 지훈이를 위한 것인지.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침대 맡에 작은 캠코더를 숨겼습니다. 지훈이 장난감 상자에도 작은 GPS 장치를 달았고 현관문에 추가 자물쇠를 설치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우편함을 열었을 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더 불안해졌습니다. 고요하다는 건 폭풍이 다가오는 증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며칠 동안 지훈이는 제 품에서 지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잠도 푹 자고 자기 전에 읽어주는 동화책을 유심히 듣곤 했죠. 한밤중에 발버둥 치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아이답게 다시 웃는 얼굴이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이불이랑 그림책 몇 개가 본가에 있어요. 잠깐 들르시면 챙겨드릴게요. 짐도 챙길 겸 본가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쪽에 며느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밤냄새도 소리도 사람 사는 기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앉아 계세요. 그녀는 작은 접시를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샤인 머스켓 조금 담아놨어요. 지훈이도 어머님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밝거나 정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준비된 멘트처럼 의무감에 얹은 말처럼 들렸습니다. 지훈이는 제 옆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혀놓고 이불을 챙기려던 찰나 며느리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유치원에서 받은 거예요. 원장님이 어머니께 드리라고. 봉투 속엔 접힌 메모지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펼쳐보니 볼펜으로 휘갈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애 사진부터 다시 보내줄까? 지훈이 사진.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어요. 유치원 앞에서 찍힌 거.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또 미룰 거면 진짜 세상에 공개해볼까? 유치원까지 간 거. 잊으면 안 돼. 이번엔 진짜다. 숨을 쉬는 것도 잊은 채 그 메모지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니? 네. 어머니, 저 사람들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 남자가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더라고요. 그 뒤에 사채업자들이 얽혀 있었어요. 이젠 지훈이 얘기까지 꺼내요. 유치원에서 본 적 있다고 협박해요. 저는 손등에 자국이 있는 걸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피부가 옅게 부어 있었고 누군가에게 잡힌 듯한 멍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건 뭐니? 손등. 아, 이거요. 그냥 접시 놓다가.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눈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니? 대체 왜?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지훈 아빠는 늘 늦고, 전 혼자 애 보면서 일하고, 그 사람은 처음엔 그냥 말이라도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래서 넌 지훈이까지 위험하게 만든 거니? 네, 맞아요. 어머니, 다 제 잘못이에요. 순간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딱 3번. 짧고 날카롭게 저는 반사적으로 지훈이를 제 뒤로 밀어넣고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모니터를 켜자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모자, 마스크, 회색 점퍼. 그리고 한 남자는 검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문 열지 마세요. 제발요, 저 사람들 저 따라다녔어요. 그 순간 초인종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 맞잖아. 지훈이 사진 보낸다 그랬지? 시간 없다.
오늘 안에 끝내자. 저는 말없이 며느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핸드폰 줘. 네? 지금. 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건넸고 저는 녹음 앱을 켠 채 초인종 마이크를 눌렀습니다. 여기는 경찰 협조 요청 주소입니다. 불법 채권 추심 및 미성년자 위협 증거 수집 중입니다. 현재 영상과 음성은 녹음되고 있습니다. 즉시 철수 바랍니다. 현관 앞에서 발소리, 욕설, 그리고 허둥지둥 도망가는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며느리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일,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현관 밖 그림자들이 사라지고 다시 조용해진 거실엔 긴장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핸드폰은 내가 당분간 맡아야겠다. 이 안에 있는 메시지, 통화 기록 전부 확보해둘 거야. 네, 어머니. 며느리는 고개를 떨군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 손등엔 여전히 멍이 퍼져 있었고 불빛 아래선 아까 보지 못한 얇은 흉터도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랍에서 검은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탐정사무소에서 받은 중간 보고와 며느리 주변 인물들의 신상, 차량 번호, 전화번호가 정리된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사람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 불륜남도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사채업자들이 미끼로 던진 인물이더라. 너랑 가까워진 건 우연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노리고 접근한 거야. 며느리는 입을 다문 채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가엔 더 이상 변명을 찾지 못하는 사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를 의심했고 미워하기도 했다. 근데 이제는 널 놓아둘 수가 없어. 지훈이 때문이야. 그 애 하나는 꼭 지켜야 해. 그녀는 두 손을 꼭 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 잘못 다 압니다. 그치만 지훈이만큼은 죄가 없잖아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거야. 내가 이미 탐정사무소에선 움직이고 있어. 네가 만났던 놈, 너를 쫓아다니던 놈들, 지금 다 추적 중이야. 그 순간 현관 너머에서 다시 한번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번엔 벨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밖 어딘가 발소리와 숨소리가 섞인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손짓으로 조용히 앉으라 하고 거실 불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 앞으로 조용히 다가가 문 옆에 설치해둔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지켜보자. 지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버티나? 낯선 남자의 중얼거림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 발소리가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제야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 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네, 다시는 지훈이한테 이런 그림자조차도 스치게 하지 않을 거니까. 그 말과 함께 저는 녹음 파일을 따로 저장해 탐정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훈이를 꼭 안은 채 별채 작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든 아이의 이마 위로 제 손을 얹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지훈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더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향한 위협이 현실이 되었기에 이제는 제대로 된 방패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법무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사건 요약과 며느리의 증언, 탐정에게서 받은 자료들을 모아 변호사에게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위협, 사체 관련 협박, 그리고 접근까지 시도된 정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들을 멀리하게 만들 방법 분명 있겠지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황 증거와 위협 메시지, 그리고 문 앞에서의 음성까지 확보하셨다니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이에 대한 보호 명령도 병행 신청하겠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며느리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지훈이는 계속 내 곁에 둘 거야. 지금처럼 별채에서 하루도 떨어지지 않고. 너는 당분간 집에만 있어. 혼자 절대 밖에 나가지 말고. 어머니, 절대 흔들리지 말고 있어. 잠시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빠져나와 탐정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선 벌써 며느리 주변에서 활동한 인물들의 차량 위치에 최근 동선, 그리고 불륜남의 실제 직업까지 정리한 보고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불륜남 사채업자, 조직 안에서도 채무자 접근 전문 역할입니다. 정식 직업도 없고 휴대폰도 여러 개. 여성 접근 후 채권 빚을 만들어내는 수법 반복 중입니다. 저는 말없이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기록 속 낯선 여성들의 이름과 계좌, 비슷한 수법으로 무너진 가정들의 흔적이 멍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이미 몇 건 유사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관련자 실명 확보 완료했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다듬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보고서 경찰에 정식 제출합니다. 아이를 위협한 문자와 음성 녹취 포함해서요. 불법 채권 추심과 미성년자 위협. 이건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파출소에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출했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접수, 아동보호 요청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담당 경찰은 자료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수사 착수 가능합니다. 보복성 접근도 조심하셔야겠지만 당장 순찰 인력이라도 돌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지훈이와 함께 있던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넌 이제 지훈이와 같이 별채로 와. 거기선 CCTV도 있고 순찰차도 근처 돈다고 하더라. 더는 여기서 혼자 지킬 수 없잖아. 나 혼자 이 일 다 막을 수 없어. 넌 최소한 아이와 함께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첫 번째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관련 인물 3인에 대한 수사 착수 문서가 공식적으로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지훈이를, 내 며느리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그들에게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며칠 뒤 며느리의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 그녀는 제 눈치를 살피다 스피커폰으로 전화했습니다. 나야, 오랜만이지? 그 불륜남이었습니다. 계좌번호 그거 맞지? 이번에도 날짜 어기면 방법 없어. 그 순간 저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부터 이 통화 하나하나가 그들의 덫이 될 테니까요. 나 지금 못 보내. 그럼 우리가 간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이 집의 보호자요. 그리고 당신 지금 녹취 중입니다. 뭐? 경찰에 이미 신고 들어갔고 접근금지 명령도 나왔어요. 통화 내용도 제출될 겁니다. 준비하세요. 그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그날 오후 수사팀은 본가 인근의 작은 카페에서 불륜남과 사채업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탐정이 제공한 위치 추적 자료 덕분에 그들의 휴대폰, 장부, 통화 기록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었죠. 며느리는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친 뒤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이 모든 걸 다 어머니가. 지훈이는 내 손자니까. 너도 지금은 혼자 놓아둘 수 없는 사람이야. 며칠 뒤 뉴스 한 꼭지에 여성 대상 조직적 사기 및 협박 사건이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올라왔습니다. 그 안엔 익명 처리된 사진과 함께 지훈이 유치원 앞 CCTV 캡처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선 경찰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성년자를 이용한 채무 협박,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날 저는 조용히 지훈이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지훈이는 작은 손으로 찐 감자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유치원 안 가? 조금만 더 있다 가자. 지금은 할머니랑 같이 있는 게 더 좋아. 난 할머니랑 있는 게 제일 좋아.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눌렀습니다. 이제는 약한 척 할 때가 아니니까요. 며느리는 법률 상담을 통해 개인 회생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조금씩 받아들이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저를 이토록 지켜주실 줄 몰랐어요.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합니다. 늦게라도 알면 됐지. 사람은 실수도 하고 헤매기도 해. 하지만 아이만은 절대 다시 위험하게 하지 마라. 그녀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말이 많고 밝고 때로는 짓궂지만 누가 봐도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이제는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입니다. 악의 고리는 끊겼고 상처 입은 가족은 다시 서로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이제는 서로를 지킬 줄 아는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며칠 전 지훈이는 유치원에 다시 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꼭 붙잡고 등원하던 아침,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노란색 문을 향해 또각또각 걸어가는 작은 발걸음.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 한쪽이 따뜻하게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무서운 사람 안 와? 응, 아무도 못 와. 할머니가 지훈이 지켜줄 거니까. 그 아이의 작은 고개가 응 하고 끄덕이는 순간 저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직도 불안한 감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울지 않습니다. 저와 지훈이가 함께 있다는 걸 느끼니까요. 요즘엔 종종 같이 저녁을 먹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도 않고 어느 날은 며느리가 국을 데우다 말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저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숨기지 않을게요. 지훈이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무너졌던 시간보다 다시 일어나려는 오늘이 더 중요하니까요. 지훈이는 요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종이 한 장에다 커다란 해를 그리고 작은 집과 강아지 그리고 사람 셋을 그려놓았습니다. 이건 누구야? 이건 아빠, 이건 엄마, 이건 할머니. 할머니는 왜 이렇게 크게 그렸어? 항상 같이 있으니까. 그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웃었습니다. 아이 앞에선 웃는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모든 일이 끝난 뒤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그냥 모른 척 했으면 이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 그런 상상을 할 때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흐릅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일은 무언가 거창하고 대단한 선택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단지 내 손자가 위험하다는 느낌을 외면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주변에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저 괜찮냐는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어른들의 실수나 욕심으로 인해 가장 먼저 상처받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숨죽이며 견디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위로라도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 닿는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무지개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